자, 이제 만날 분은 바로 김두일 작가님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말레이시아에 계셔가지고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두일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자, 우선 그 김건희 1심 결과부터 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아까 김엄마도 사자우를 토했지만 똑같은 심정입니다. 네. 특히 지금 주가 5,170 어저께 그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통정 매매가 다 무죄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통정 매매, 통정이란 단어도 왠지 자꾸 그 모녀가 생각나는데 네. 여하튼 그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친시장적인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 세력이 도저히 이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드시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네. 거기에 완전히 찬물을 껴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건희 모녀의 이 뭐 그 범죄 행위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의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이제 그렇게 일개 판사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는 이거 오세훈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오세훈 재판에 또 이렇게 영향을 주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불쾌하고 걱정이 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만약에 우인성 판사의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되겠어요. 수만 가지죠. 통정 매매가 이렇게 무죄가 나온,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죄가 나온 사례는 저는 처음일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했던 김태훈 지금 고검장이죠. 네네. 그 양반이 어저께 진짜 분노해서, 왜냐하면 이제 뭐 그 본인이 수사를 했으니까 내용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선고를 중지할지 말지 고심했던 것 같아요. 욕 먹을까봐, 맞아요. 돌 맞을까봐. 아이 겁쟁이. 아이고 진짜.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김건희가 뭔데 이렇게 서로 비호하려고 아주 난리법석을 피웁니까? 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진정한 VVVIP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다는 게 그냥 우리가 일종의 세간의 농처럼 여겼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 권력의 범위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그렇게 휘두르는 단계에 있지 않았나라는 데 의심마저 들 정도가 된 거죠. 네. 목일. 네. 아니, 이 보니까 말이죠. 제가 앞서서 이제 칼럼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윤석열과 가까운 뭐 조이대 사법부 뭐 일부 판사, 일부 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도 지금 심지어는 민주당이 세운 특검에서도 김건희를 비호하는 기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특검 저는 뭐 판사 뭐 조이대에 손을 탔구나. 어저께 재판은 뭐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 김건희 특검 이제 민중기 특검이죠. 이 특검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저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게 저나 김엄마나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들었을 때 그 민중기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할 때부터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소문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파업했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이거 알선수재, 제일 만만한 알선수재 하나만 유죄 나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덮이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도 듣고 김엄마도 들었죠. 그래서 들었습니다. 에이 뭐 설마 이게 이 정도로 되겠어 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번 결과에 네. 대해서 특검이 분노하고 뭐 항소하겠다 그러는데 실상 네. 속으로 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과정이 그랬어요. 저희는 뭐 지켜보면서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초를 칠 수 없어갖고 지켜보곤 있었지만 네. 분명히 그런 기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알선수재 말고는 다른 건 다 이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뭐 이
그 특검 주변의 취재 내용이나 좀 그런 제보들을 저희가 좀 듣고 있는 상태였고, 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초반에 이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뭐 연일 뭐 구속영장 치면서 화려하긴 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어떻게 보면 뭐 무슨 목걸이를 받았네, 뭐를 받았네라고 하는 약간 좀 언론이 좋아할 만한 재료들이었지 실체적으로 좀 이렇게 센 거 아니면 정말 필요한 이게 확실하게 영장을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적고 좀 엄풀 쪽에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걱정이 든 상태에서 갑자기 파견 검사들이 이제 뭐 파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완전히 뭐 그때부터는 야 이거 진짜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도 그 브리핑 때 뭐 김엄마가 이렇게 사자호를 토하는 게 그 똑같은 제 마음과 같았습니다. 네. 그래 여기 민중기 특검이 좀 많이 수상하다. 이런 네. 점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민중기 특검에서 또 김건희 재판이 중계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도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야, 이 네. 자들이 대체 왜 이러지? 아니 해준다면은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결국 본인들의 어떤 성과가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왜 그걸 마다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는 국민적 네 그렇죠. 예. 말씀해 주시죠. 이런 결과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복기를 해보면 이 엄청난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되는 이 중계마저도 네. 아니 뭐 그 이진관 판사 보세요. 그냥 뭐 애초부터 중계 그냥 허락하고 그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판결문을 읽어나가고 또 네. 그 속에 어떤 뭐 법관으로서의 자신의 양심과 신념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중계를 사실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이번에는 애초에 이제 중계 자체도 특검 측이나 공소를 유지한 특검 측이나 아니면 뭐 재판부 쪽에서 굉장히 하지 않으려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한 여론이 겁이 나서 이제 그냥 등 떠밀려서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설마 중계를 하는데 이렇게 그 어제 무죄 취지에 대한 판결문을 읽는데 야 이거 정말 해도 넘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참, 민중기 정말. 특검, 민중기 특검을 또 찬양했던 당이 그 조국혁신당 아닌가요? 조국혁신당이죠. 조국혁신당에서 그리고 뭐 판사 저기 출신, 네. 그 빈술의 특검으로 또 통하는 이명현 해병 특검 네. 그 추천한 네. 주체도 조국혁신당이고 맞습니다. 최빙선 참. 맞습니까? 최빙선은 뭐 어저께 보니까 그 열린민주당 처음 만들 때부터 쓰던 최빙선 그것도 우라카이 했던데요, 보니까는. 그 저기 최빙선 네. 그 표현도 저 조국혁신당이 창조적으로 고안한 게 아니라 저 열린민주당 거였습니까? 예, 오리지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빙선은 열린민주당 시절부터도 최빙선이라는 이야기를 한 걸 보고서 야 네. 이것도 우라카이를 했네라고 제가 정말 아주 감탄을 하지 못했죠,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 내란은 지금 종식되었는가? 민주당은 지금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네. 내란 정식에 대한 부분은 어떤 뭐 국민적인 시대 정신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고, 사실은 이제 윤석열 구형과 한덕수 23년 징역형과 뭐 법정 구속을 보고 야 이제 좀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라고 싶었는데 뭔가 이제 좀 백스텝을 밟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민주당이 각종 뭐 내란 특검법, 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늦게 시작이 됐고 또 네.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한 부분도 애초에 안에 비해서 상당 부분 후퇴가 되었으며 지금 뭐 제2특검에 관련된 것도 여전히 좀 뭐 표류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불보다 제법 쪽에 관심이 다 이제는 앞으로 이후의 권력 뭐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이 가 있다 보니 지금 뭐 이 내란에 관련 뭐 조이대와 아니면 뭐 제대로 일하지 못한 특검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입법부의 관심이 조금 좀 이렇게 흐려지면서 지금의 그 이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점점점 희석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 조이대는 왜 그냥 건재한 겁니까? 그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망신 한번 주고 끝이야? 뭐야 도대체 이게? 어? 아니 제가 조희대가 더- 온전하는 이상 우인성 같은 판사가 지규현 같은 판사가 저렇게 설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이제 지금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때는 당장 뭐 조희대를 어떻게 뭐 그냥 뭐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조희대가 여전히 건재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사법농단을 저는 뭐 양승태 못지않은 사법농단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인데 네. 그런 일들을 지금은 다 이제 좌시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이제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10월 달에 뭐 이런 주장을 했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하급식 판결문 공개, 압수수색 영장심, 사전신문제, 재판 소원 등 사법개혁안 당론 추진으로 당장 본회의에 통과할 것처럼 이걸 그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10월 21일 날 이제 이런 글을 올리고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꽹가리만 쳤지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상 아닌가, 현실 아닌가 답답하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약 상설 특검 3월에 통과를 시켰는데 뭐 지금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동도 안 하고 있죠. 그 동부지검 합수단에서 이 사건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물 타고 그러니까요. 따기 빼고 뭐 이거저거 다 빼고 이 상황을 어떻게 당 지도부가 방치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직 내란은 종식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안이하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제 김두일 작가님이 김어준 합당 설계설 이 근거를 네. 잡아내셨어요. 어떤 네. 겁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찾아낸 것은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뭐 이제 법률적 근거를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 108조에 이제 의거해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실시 2일 전까지 조사 기관, 조사 방법, 질문 사항 등을 중앙선관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네. 이 내용을 이제 근거로 제가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 기자회견을 한 건 22일이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 발표를 한 거는 공표를 한 건 26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치면은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를 대략적으로 뭐 22일 오후 보통은 여론조사를 아침부터 하지 이제 오후에 질문을 공표해서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관련된 법조문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또 예외 규정에는 언론사일 경우에는 신고를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또 이런 조항이 이제 있어서 여론조사 꽃이 저는 이제 김어준 산하의 딴지일보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으로만 보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론조사 꽃도 뭐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제가 첫 번째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근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는 자 이제 합당 제안을 하고 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고 꼭 가야 할 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이제 뭐 보안 유지를 해야 됐다. 그리고 이거는 당 대표가 먼저 제안해서 그냥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방선거 앞두고 없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김어준 씨도 그날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욕먹어도 해야 할 일이다. 욕먹어도. 정청래 대표는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 김어준 총수는 욕먹어도 해야 될 길이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워딩이 똑같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이게 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도 똑같이 김어준 총수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당 대표로서 내가 이 어젠다를 던지지 않고서는 이거를 그 이제 뭐 물리적 한계 때문에 불가피성 때문에 진행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질른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김어준 씨도 이런 류의 것은 톱다운 방식으로 대표가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나 뭐 리더의 결단에 따른 톱다운 방식의 워딩까지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정청래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는 거,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논리와 김어준 총수의 논리가 똑같은 거, 이거 사전에 다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 그 내용이 일치하기는 좀 불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러네요. 합리적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직 선거까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5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합당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단 몇 주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공천 때문이죠. 공천 네, 때문에. 네, 그건 뭐 다 누구나 선거에 뭐 정치 덕후들은 누구나 선거판에 조금이라도 들여다본 경험 있는 사람 다 아는 얘기죠. 공천을 해야 되면 이제 이미 뭐 예비 신고자들 지금 경선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선 단계에 들어가는데 교통 정리가 되어야 돼요. 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예비 신고자들에 대한 컷오프를 해야 되죠. 그렇지. 그러면 그 컷오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현역 예를 들어서 뭐 시의원, 도의원이라 할지라도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 평가에서 하위 20%는 또 그 공천 탈락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그게 당원 당규상 그렇게 이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럼 그 하위 20% 물갈이 할 자리를 지금 조국 혁신당 쪽을 달라. 그냥 20% 지분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요. 뭐 지분 얘기는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승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니, 조승래 원내수석 부대표,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바로 뭐 서항진 원내대표가 뭔 소리냐고 막 그냥 펄펄 뛰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지금 물밑에서 지분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 이견이 발생한 것이며 그 지분 때문에라도 지금부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협상이 잘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표를 연임하려고 하기 네. 위해서는 이 두 당이 이제 합당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본인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 또 보다 많이 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6개월 당비를 내야 네. 이제 투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의 관점에서의 이제 충분히 그럴 듯한 이제 뭐 그 의심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관련된 그 지분 논의 때문에 지금 더 늦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해보면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가 뭐 1인 1표제 관련해서 당원 뭐 여론조사할 때 그게 네. 10월 한 달 당비를 낸 사람 기준으로 진행을 했죠. 네. 그러면 계산해 보면 그때 뭐 이게 무슨 세간에 도는 소문처럼 10월 한 달, 왜 10월 한 달일까? 자, 10월, 11월, 12월 1, 2, 3. 요 6개월 동안 당원 투표 그 합당 당원 투표를 지금 뭐 3월 달에 한다고 치면은 정청래 대표 뭐 조승래 사무총장 측이 공언한 대로 그게 10월 달에 들어온 사람들이 3월 달에 투표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합당을 추진하기 위한 뭐 물밑 작업이 이때부터 다 만들어진 거야라는 생각 하나. 네. 그리고 그렇게 3월 달에 그럼 합당이 돼서 조국 혁신당에 이제 당원들이 또 대거 민주당원이 되면은 그때부터 3, 4, 5, 6, 7, 8 연임할 때 딱 그 나중에 전당대회 할 때 그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참 정말 뭐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이렇게 그 투표권이 주어지도록 설계가 되었구나라는 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네. 네. 결이 다른 얘기인데 저는 그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네.
대한 어떤 퇴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정청래 대표였잖아요. 그리고 그 박지원 또 의원이었어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이 김병기 개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구설과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미투자법도 살펴보니까는 김병기 그 원내대표 시절 김병기가 대표 발의했고 그거를 이렇게 추진을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이 청와대 쪽과 이 정책에 입법 정책에 관련된 싱크를 맞추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김병기가 저렇게 뭐 개인 여러 가지 무슨 뭐 의혹 비위 의혹 때문에 날아가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문에 3인의 최고 의원들이 날아가서 그중에 2명이 지금 정청래 뭐 친청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되면서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관련된 당무위원회 최소한 뭐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좀 만든 거예요. 아무리 뭐 이원주 등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 좀 그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장경태 최민희에 대한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구설이 나왔을 때는 아직까지 그게 윤리심판원에서 당내 윤리심판원에서 제대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보니 이 자체에 대해서 뭐 막 대표가 체결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이 김병기 것만 막 뭐 아주 서둘러 갖고 진행이 되고 이게 또 뭐 나중에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그 의혹을 갖고 그리고 또 뭐 공소시효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때문에 확실하게 날릴 수가 없는 상황도 이제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저는 이게 그 합당을 어젠다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이것도 좀 작용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냥 개인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어준 총수의 민주당 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 네. 시절에야 뭐 절대적이었죠. 네. 킹메이커이자 네. 뭐 민주당의 거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했던 양반. 저는 뭐 지금 이제 한 명 한 명 다 뭐 찍기 시작하면은 공천에도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이제 의심과 정황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네, 보면.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는 그때만은 안 되죠. 이제 가령 뭐 이재명 대통령 시대부터 그 본인의 영향력이 좀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뭐 굉장히 또 이제 지금 뭐 차기의 한 명의 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부분도 본인의 영향력이 휩싸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초조해하고 있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 그는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그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제 최고위원 때도 그 네. 문재인 대표를 옆에서 도왔고 그렇게 뭐 하여튼 측근이 되고자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는 버림받았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2016년 총선 당시에도 김종인 씨가 정청래 의원 공천 안 줄 때 아니 자기를 위해서 결국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주승용에게 들이받았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낙천될 상황에 놓이면은 찾아가가지고 김종인하고 배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건들지 그렇죠. 마라. 공천 그렇죠. 줘라. 그랬는데 그냥 날라갔어요. 저렇게. 날라갈 때 말이죠. 김어준 총수는 또 저기 정청래 그 의원한테 그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지 말라 또 그렇게 만류를 했었고.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그 4년 동안 개고생을 혼자 다 감당했단 말이죠. 뭐 하여간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이제 김어준과 긴밀하게 정치를 함께 해온 것은 맞는데 근데 가스라이팅 당할 것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이참에 김어준과 선 긋고 위기 돌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에게 코치를 해주신다면 저도 뭐 거의 대동소이한 코칭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가 야이든 시절에 김어준 총수와 그다음에 딴지에서 어떤 마음의 힐링이 있겠죠. 그 속에 마음의 부채, 마음의 빚, 그건 뭐 사람으로서 그렇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는 봐요. 그럼.
그런데 그건 이제 이 거대 여당의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가 이제 당대표 뭐 법사위 때 워낙 발군의 이제 능력을 보여줘서 다시 이제 당원들한테 신뢰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당대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법사위 때 기억을 갖고 그를 지지했던 많은 권리 당원들도 저기 당대표가 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김어준 한 명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일만 없으면은 굉장히 좋은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이 걱정과 뭐 기대가 많았고 저도 뭐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이제 원내대표와 최고위 보궐 관련해서도 뭐 사실은 뭐 어젠다는 지금의 정청래 대표 체제를 지방선거 때까지 그렇게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좀 뭔가 견제하느냐 그거였잖아요. 딱 그냥 그렇게 나눠진 건데 그것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많은 당원들이 힘을 실어주면서도 이거 설마 조국혁신당과 나중에 뭐 뒤통수용 합당은 하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냥 뭐 김어준 총수 한 명에게 이렇게 뭐 휘둘리는 일은 없겠죠. 그것만 없으면 우리는 뭐 그냥 계속 정청래 지지합니다.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떤 연유에서이든지 이걸 지금 엎은 거예요. 엎은 건데 지금 그 덕분에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현재 공경에 취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정치 다시 지금 20대 국회 2020년 다시 복귀한 이래로 최대 위기에 지금 저는 놓여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칫하면은 연임이 아니라 정치 생명도 끝장날지 모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였고 본인도 그거를 저는 어느 정도 정치적 감은 되게 좋은 양반이니까 그런 거를 느낄 거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정 뭐 딴지가 민심의 척도다라는 딴지가 민심의 척도다 이런 이렇게 전무 감각이 떨어지셨나 생각이 들었어요.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착각에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나머지 커뮤니티하고 그 척을 지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깨어나고 그리고 뭐 김진애 전 의원께서 뭐 이제 김어준을 가리켜 뭐 파워 블로거가 아니라 파워 브로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하나 더 단어를 붙여갖고 파워 정치 브로커. 그 파워 정치 브로커에 의해서 지금 저의 추정은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두 사람이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계속 꾸준하게 합당 논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전격적인 합당 발표가 나오기도 어렵다고 보고,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그 배후에는 항상 지금 김어준이라고 하는 뭐 파워 정치 브로커가 있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 전망도 굉장히 난망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은 합당이 되겠습니까? 합당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이미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합당에 있어서 두 가지죠.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노선, 이념과 노선이 일치한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지분입니다. 이념과 노선은 명분이고, 그 다음에 지분은 실리입니다. 말은 이념과 노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제 지분을 줬을 경우가 당대당 합당이 되는 거고, 열린민주당과 비교를 하는데 열린민주당 합당 때는 전혀 지분이 없는 흡수 합당. 그러니까는 뭐 노선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한다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그게 지금 뭐 진행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노선에 대한 같이 뭐 협의한다. 이건 말 그대로의 그냥 정신승리, 그냥 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고, 핵심은 당대당 합당에서 필요한 거는 지분인데, 그 지분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이 조국혁신당 쪽에 특히 호남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이 공천을 못 받을 사람들이 저쪽에 붙은 거고, 조국혁신당에 붙은 거고, 그거는 조국혁신당 쪽에서 그렇게 유도를 한 거죠. 아마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이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될 것이고 너희들한테 기회가 갈 것이다라는, 그게 왜 또 중요하냐면 그분들은 이 각각 이 지역에서 이제 뭐 뭔가 이렇게 지역이 비슷한 걸 만들어 갖고
돈을 썼던 분들일 거란 말이죠. 음. 그러면 일종의 채권자 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빨리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막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뭐 기존의 민주당 쪽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던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또 첨예한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고, 이거는 당대표 한 명이 나서갖고 정리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합당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신 분들 말고 합당에 반대를 이제 이거 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 이야기를 못하는 건 눈치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합당을 반대하는 쪽이 저는 대폭 월등하게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여론이 합당 반대에 대한 여론이 점점 형성이 되면 이제 그분들도 더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합당 찬성을 지금 과감하게 외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지방선거 경선에 뭐 예를 들면 뭐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조국혁신당 이중당적자 표라도 받아갖고서 좀 뭔가 좀 그렇게 베니핏을 받아야 된 분들이 먼저 질렀는데, 그분들도 그래서 도리어 더 정치적으로 앞으로 그 굉장히 좀 이렇게 당원들한테 신뢰를 잃고, 그래서 결국은 합당에 대한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반대 여론이 올라갈 거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점점점 이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크고, 조국혁신당의 서항진 대표도 뭐 그렇게 뭐 이 덩치만 키우는 것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